보니까 그 11호 영어는 좀 이따 11호 주고 이동수서 주고 우리 오늘 그 12호 교재가요 문법 특별편입니다. 그래서 수업편에도 문법이 많고요 과제편에는 올 문법이에요. 근데 과제편이요 의문부터 문법 요소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오늘 우리가 할 건 뭐야? 실제 우리 오늘 할 거는 단어랑 문장 정도 이 정도만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요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풀어보셔도 좋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양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나가는 진도도 조금 줄여서 할 거고 과제도 조금 줄여드릴 겁니다. 자, 수업편 먼저 보도록 하죠. 자, 4페이지에 비문학 지문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거랑 그 뒤편에 있는 가위바위보 나오는 지문 하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 문법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야 몇 시에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그지? 아침에 일어나기 제일 힘든 사람 나야. 나 나이 많잖아 근데 우리가 그지? 원래 늙으면 아침잠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침잠이 없어지진 않는데 피곤해. 많이 늙진 않았다는 뜻이야 얘들아.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거야. 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밤에 일찍 자. 당연한 얘기지. 자, 3페이지 보시면 법지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고 문제를 풀 텐데요. 자, 여러분 그 3학년이 그저께 고등학교 3학년들이 그저께 모의고사를 좀 봤는데 질문을 살펴보니 뭐 역시 이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등급도 꽤 높게 나왔고요. 실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1년에 한 개인적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거를 제외하고요. 기본적으로 1년이면 연습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하잖아요. 그죠? 3번, 6월, 9월, 11월, 3, 6, 9, 10일 이렇게 본인들이 수업은 또 더 적게 보고 하는데 실제 모의고사는 수능 시험을 연습을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볼 때 오늘은 참 빨리 마킹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 문제 한 문제 좀 정성들여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지 얘가 전국 등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연습이 없이 바로 3학년이 되면 1, 2학년을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3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난 무조건 수시로 학교를 가야 되겠다. 왜? 내 인생을 수능이라는 이 한 번의 기회에 날릴 수는 없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되지. 나중에 3학년이 되어서 나는 수시로 가야 돼요. 정시는 위험해요. 라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1년 때 공부를 잘 안 했다는 반증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것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연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실제 문제를 풀 때 지문을 먼저 다 읽으시겠죠. 그쵸, 대부분. 자, 그런데 문제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가 몇 있습니다. 우리 5번 같은 문제 한번 보시면 문맥상 기억과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는 내용 파악하지 않아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면요 이런 문제 먼저 선별적으로 풀어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 점 공짜로 주는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겸비하다, 겸비, 구비, 대비, 예비, 정비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앞쪽에 지문을 보고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답 한번 체크해 보시죠.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갖추다. 정답은 3, 4, 5번에 심한 사람 없으시죠? 정답은 2번입니다. 구비하면이 되겠네요.
겸비하다라는 거는요 어떤 능력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걸 겸비하다라고 합니다. 구비하는 건 어떤 필요한 조건이나 재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구비한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하나 또 받고 다시 앞쪽으로 옵니다. 지문을 볼게요. 자 내용 시작하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 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내용이 약간 바뀌었네요. 그렇죠? 자, 첫 부분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뭘 가지게 된다? 권리 능력이라는 걸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권리 능력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서 내용이 누구로 이제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단체도 권리 능력의 격인 뭐를 갖게 된대? 법 인격이라는 것을 갖게 된대. 다만 이 권리 능력과 법 인격의 차이는 뭐야? 사람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게 권리 능력인데 단체는 법 인격을 당연히 가지게 될까? 그렇지는 않네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 인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됐어요? 차이점이에요.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며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뭐라고 한대요? 사단이라고 한답니다. 자, 사단을 다시 얘기해볼까요? 앞쪽에 문장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사단이란 뭐래요?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고요.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단이라고 한다. 자, 어떤 단체가 나왔는데 사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사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자, 이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한대요. 사단성도 정리가 되셨나요? 자, 사단의 구성원을 또 누구라고 부릅니까?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갖는 성질을 사단성, 이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 이렇게 정리를 했어. 또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 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사람과 법인만 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자, 권리 능력은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고 법인격은 어떤 단체가 가지는 건데 이 단체가 법인격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대? 사단이어야 한대요. 그 사단이 사단성을 가지고 사원을 구성하고 있으면 그때 비로소 법인격이 부여가 된답니다. 이 법인격은 사람의 권리 능력과 똑같은 의미가 된답니다.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자, 이 사단이라는 것의 구성원인 사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원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자, 사단이 법인의 성격을 띠고요. 빚을 졌다면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합니까? 법인이 사단이 갚아야 합니다. 그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이 갚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단이 하나 있어요. 사단의 대표는 민서야. 민서가 이 회사를 일으키고자 우리 윤호한테 1억 원, 다현이한테 1억 원 빌려가지고 회사를
회사를 막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망했어. 왜 망했어? 아주 좀 망했어. 자, 망했다고 해서 빚을 안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갚아야죠. 다이어트가 찾아오겠지. 야, 왜 내 돈 안 줘? 우리 망했어. 어떡해. 뭘 어떡해. 네가 빌려갔으면 네가 갚아야지. 갚을 의무 있다 없다? 네? 갚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그냥 안면불사하면 되니까? 왜 없다? 민서는 사단의 구성원인 거지. 사원인 거잖아. 그치? 대표이지만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인 거야. 이 사단법인이 민서의 소유가 아니야. 왜? 사단법인은 이 단체는 법인격을 가지게 되었어.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된 거지. 그때부터는요, 회사가 돈을 빌린 거지, 민서가 돈을 빌린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현이와 윤호의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지닌 건 바로 회사인 거지, 민서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돈 안 갚았으니까 민서의 개인 재산을 막 몰수하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게 첫 번째 문단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2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얘들아,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사단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사단성이 뭐였어? 사단성,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 존재해야 한다. 운영기구를 도와야 한다. 구성원의 가입 탈퇴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이다. 이게 사단성이었잖아. 그치? 자, 그런데 방금 2001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됐대요? 한 사람이 전액 출자해서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대.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1인 주식회사에서는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무슨 말이고 하니? 아까 민서가 우리 다현이하고 윤한테 1억씩 빌렸잖아요. 그쵸? 그 회사의 이름은 어떤 회사라고 할까? 회사 이름 짓는 것도 문제가 되네요. 그죠? MS. 왜?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야. 자, MS 주식회사가 있어. 이 MS 주식회사에는 주식회사에는 여러 주주들이 있고요. 여기에는요, 민서도 구성원이고 또 돈 빌려준 데는 아니지. 도현이도 구성원이고 예원이도 구성원이야. 이때 이 구성원들 중에 민서가 대표이사를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권을 민서가 가지게 되는 거야. 1억씩 빌리는 것도 민서가 결정을 했지만 그건 민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회사의 결정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 MS 주식회사는요, 민서가 대표이사이지만 민서가 결정하는 모든 것을 민서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씩 빌려오는 것도 갚아야 될 의무는 누구만 지는 거야? 회사만 지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HS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이 HS 구멍가게는요, 역시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원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내가 대표이사입니다.
내가 주주입니다. 나 혼자 운영합니다. 그런데 얘도 법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얘도 법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법인으로서의 사단이라고 할 만한 단체들인 거야, 둘 다. 자, 그러면 겉보기는 어때? 분명히 다르지만 둘 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돈을 빌려도 그 채무는 내가 책임을 져 안 져? 안 져. 법인격을 가진 사단법인이니까. 그렇죠? 회사가. HS 부모가게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지. 내가 이 주식회사에서 야, 나 돈 2억만 빌려줘 하고 2억을 받았어. 근데 파산을 했어. 나는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개인적인 채무를 질 필요가 없어. 다 회사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그 회사는 누구만 운영했던 거야? 나만 운영했던 거잖아. 그치? 나 이거 악용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악용할 수 있겠지. 개인이 책임져야 할 모든 것들을 이제는 회사의 책임으로 떠넘겨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악용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법 인격을 뭐에다가 이 주식회사에다가 부여해 주면. 이해되셨나요? 자, 좀 더 읽어봅니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얘들아, 아까 사단성을 갖춘다는 얘기가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잖아. 그쵸?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 문단에서 조금 더 부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두 번째 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회사는요, 이사들로 이루어진 뭐가 있어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뭐 하는 집단입니까?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입니다. 자, 이사회 하나 나왔고요. 자, 또 대표이사는요, 이 이사들 중에 한 명이 되는데요. 어디에서 선출합니까? 이사회에서 선출이 됩니다. 또 주주총회가 있네요. 이런 이사들의 선임, 그들의 보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주주총회입니다. 자,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가 쉽겠죠. 자, 주주총회라고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결을 해서 야, 우리 이번에 이 이사의 대표이사를 누구로 정하자라고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다수결을 한다든가. 그쵸? 그래서 선출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주주가 한 명이면 토론의 기회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죠? 자, 심한 경우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 혼자 1인 주식회사인데 돈을 싹 빌려다가 그냥 다 유용해버리고 야, 우리 법인에서 빌린 거다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자, 이때 그 특정한 거래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자, 결국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 건 뭐 때문인 거야? 이런 상법을 2001년도에 개정된 이 상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났기 때문인 거야. 그쵸?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권리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여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건 법인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법인제도가 남용되어서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되었다라는 마무리입니다. 이해되셨나? 자, 실제로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지문 하나를 다 읽어봤고요. 자, 여러분 1번 문제 보시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몇 번일까요?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읽으면서 눈치챘겠지만 앞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죠? 윤호야, 정답 5번 맞아? 네. 5번 정답. 윤호 오늘 다 맞을 것 같은데? 느낌이? 나머지 번호도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5번.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라고 했네. 맞아 이거? 어이? 얘들아,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가 있잖아, 그치? 운영기구도 두고 존속하면 그걸 사단이라고 하지.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이거? 법인격이죠? 사단이 아닙니다. 자, 2번. 윗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1번.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다시 한번.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윤호야, 맞냐? 뭐라고? 잘못 들었나? 맞냐? 맞아요. 잘못 들었나 봐요. 정답 1번이네요. 그죠?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어디 있어? 찾아 빨리. 어디 있어? 없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얘들아, 방금 읽었던 1번은 요 문장 그대로가 우리 저기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1번 선택지가 그대로 지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1번이 답일까요?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 주식회사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과정도 나와 있죠. 이런 과정을 보건대 주식회사 이사회 그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는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세 번째 줄 볼게요.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대표이사는 선출되는 기관이랍니다. 그 주식회사의 대표로. 그래서 1번 맞겠죠? 2번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자, 1인 주식회사 어디 있었습니까? 세 번째 문단에 있었죠. 자, 찾아보세요. 시간 드리면 찾아보세요. 1인 주식회사는 이사회에서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얘들아, 1인 주식회사도 법인이잖아. 이미 법인이라면 법인격은 누가 갖게 되는 거야? 회사가 갖게 되는 거지. 대표이사 개인이 가질 수는 없죠.
2번 선택지는 뭡니까? 악용한 사례에 해당하는 거잖아. 정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자, 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의 보수 결정하는 거 어디였니? 주주총회였죠. 4번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업무 집행이요? 주주총회에서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거죠.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5번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1인 주식회사로 바꿀 수 없다. 왜 못해? 1인 주식회사라는 건 뭐예요? 지분만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인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관없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3번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이거 답만 불러드릴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4번 니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법인격 부인론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거예요. 자, 정답 체크 한번 해보시죠. 시간이 좀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정답은? 유도야, 네가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체크 안 하면 어떡해. 5번. 뭐? 몇 번? 4번. 야! 나를 못 믿는 거야 지금? 5번. 정답은 5번. 자, 요 5번이 왜 정답인지를 설명을 한번 하고 나머지 부분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아까 법인격 부인론이 왜 제기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어. 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때 이 법인이라는 거는요, 주주총회도 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도 하고 이 단체로서의 어떤 기능을 다 했을 때에 결정이 잘 되든 잘못되든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법인격 부인론이 왜 나왔어? 이것은 악용을 해. 주주 하나가 단체를 장악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사회의 기능도 못하고 주주총회도 역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이 단체의 어떤 그 기본적인 과정을 다 무시한 채 진행이 된 결과인 거잖아. 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지. 그런데 우리 법 제도가 개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있잖아. 요것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법인격 부인론이 나온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5번처럼 단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설명이 적절하겠죠. 1번 체크한 사람 있나요? 넘어가죠. 1번. 2번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법인격 부인론이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명시적으로, 다시 법률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다음 4번 법원이 대표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요,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5번 되겠고요. 나머지 실무 혹시 있는 사람? 자, 없으시면 쭉 넘어갑니다. 문법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시고 몇 페이지를 푸시냐? 26페이지 푸십니다. 그저께인가? 지난주군요. 지난주에 주말에 애기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가위바위보를 하고 요술 빼기를 하세요. 알았네? 요술 빼기가 뭔지 알아? 아, 알아? 몰랐어. 당연히 몰라? 아니 그 요술 빼기를 몰라? 하나 빼기 알아?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이거 그래,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그러니까 요술 빼기는 뭐냐면 하나 빼기 할 때 내 놈으로 다른 걸 바꿔야 돼. 이게 요술 빼기야. 네 지도 잘 못해. 그래서 뭐 이런 거래. 아빠가 묵찌빠 알려줄게. 묵찌빠 하고서 묵찌빠를 알려줬거든. 처음엔 잘 못하다가 재미가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일부러 내가 또 져주고 하잖아. 그런 거 재미가 좀 붙은 거야. 야, 2시간을 묵찌빠를 했어. 대단하더라 진짜. 뭐 하나 가르쳐 보니까 재밌으니까 계속 하자고 하는 거야. 이때 묵찌빠를 중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알아? 계속 내가 이기는. 계속 이기면 재미없어서 안 해. 결국 울음으로 끝나지만. 자, 묵찌빠 얘기를 왜 했느냐? 우리 여기 가위바위보 얘기잖아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는 우리 민성한테 가위바위보 하자고 하고 내가 너는 무조건 가위 맞네. 무조건 가위 맞네. 하면 나는 뭐만 되면 돼? 주먹만 내면 되지. 100% 이기잖아요. 근데 가위바위보는 가위랑 주먹만 있는 게 아니라 고쟁이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생물학에서도 적용이 된대. 무슨 말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가위바위보!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서로의 승패는 확연히 갈리지만 이 게임의 묘미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데 있다. 이렇게 서로 끝없이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의 관계가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자, 뭐를 설명한다고요?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라 한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생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로 가위바위보를 끌어들이고 있네. 자, A로 묶여진 부분 봅니다. 한 연구팀은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대장균 중 서로 다른 세 집단 간의 증식 경쟁에서 가위바위보의 관계를 관찰했다. 집단 C는 홀리신이라는 독소를 생산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집단 C는 홀리신이라는 독소를 생산해내는 집단. 집단 S는 다른 집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식하지만 홀리신에 의해 증식이 억제됩니다. 집단 S는 증식 속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빨라요. 다만 단점은 뭐예요? 홀리신에 의해 그 증식이 억제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힘의 크기를 보면 집단 C가 강한 거야, S가 강한 거야? C가 더 강한 거지. 집단 C가 주먹이라면 집단 S는 가위가 되겠지. 자, 이번에 집단 R이 있네요. 집단 R. 윤호야, 이거 R이라고 읽는 거 맞아? 네. 맞아? 아니 유학 안 갔어? 유학 안 가봤어? 네.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 캐나다도 2달 유학 갔다 온 친구 있었다고 얘기한 적 있냐? 피자도 피자라고 하고 시트콤도 쌤 시트콤이 뭐예요? 시트콤 몰라? 막 설명해 줬더니 쌤 섹탐이잖아요. 이렇게 했던 중학교 2학년 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얘들아 이거 이제부터 어떻게 읽어? 그 친구가 가르치는 건 이 3가지밖에 없어요. 피자, 시컴, 자, 집단 얼이 있습니다. 얘는요, 증식 속도인가요? 그러네요. 증식 속도네요. 증식 속도가 뭐보다는 빠르고 뭐보다는 느리대요? 집단 C보다는 빠르고 집단 S보다는 느리대요. C보다는 빠르고 S보다는 느린 증식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콜리신의 저항성을 지닌다는 게 특징이네요. 콜리신의 저항성을 지니고 있다. 아까 얘가 주먹이었고 얘가 가위였다면 콜리신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 R은 뭐겠습니까? 고제기가 되는 게 맞겠지. 세 집단 중 두 집단씩을 각각 섞어 배양하면 증식 속도의 차이로 인해 집단 간 증식 경쟁에 따른 승패가 확실하다. 그렇죠. 집단 C랑 집단 S만 얘네 2개만 증식을 시킨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될까? 콜리신에 의해 증식이 억제되는 집단 S는 증식하지 못하겠지? 맞습니까? 자 이번에 그러면 집단 C를 빼버리면 어떨까요? 집단 S랑 R 어떤 게 증식 속도가 더 빠르겠어? S가 빠르겠지. 왜? 콜리신은 더 이상 이제 C가 생성해내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집단 R은요 어때요? 증식 속도가 S보다 느리잖아요. 그쵸? 그러니 S가 훨씬 더 빠르게 증식하겠지. 반면 세 집단을 서로 인접시켜 배양하면 각 두 집단 간의 경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역을 침범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위바위보의 관계처럼 서로 물고 물리는 3자 간의 공존 관계가 관찰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만 배양했을 때와 세 집단을 인접해서 배양했을 때의 차이점은 뭐예요? 세 집단을 인접해서 배양했을 때는 3자 간의 공존 관계가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A로 묶여진 부분이었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시죠. A 내용을 보기와 같이 그렸을 때 기억 디귿과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찾으시오. 어떻게 풀래 이거? 아래쪽 선택지 보면요 뭐가 들어가야 될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만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단 S가 있어? 그러면 A에다가 A는 그런 집단 R이나 집단 C가 들어가야겠네. 그 중에 하나 넣어볼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절대로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아래쪽에 있는 선택지 1번을 그대로 다 넣어. 그대로 넣어. 그리고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만 해. 그래서 맞으면 1번이 답인 거야. 틀리면 2번의 내용을 그대로 다 넣어. 그리고 판단만 하십시오. 주관식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선택지를 그대로 다 대입하시고요. 옳은지 그른지 판단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보시죠. 모든 시험 문제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1, 2, 3번에 모두 12반영이고 4, 5번은 모두 반식이 반영이잖아. 그치? 한 10문제 중에 7, 8문제는요 1, 2, 3번 중에 다 있습니다.
민서 안 추워? 밥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 몇 번 넣어본 거야 지금? 시계 방향이 이게 화살표예요? 이쪽이 시계 방향이지, 그치? 이거 화살표가 아니야? 맞지? 반대로 했지? 아니야? 화살표가 아니구나 그럼. 감자와 약자가 표시된다. 아, 몰라. 맞아. 잠깐만. 이쪽으로 들어줘 진짜. 그때 기름이 못 들어가. 뭐야? 1번 뭐야? 자, 1번을 넣어볼게요. 자, 화살표의 방향 설정은 모두 시계 방향이고요. 기억에는 콜리신 생산이 들어간답니다. 얘들아, 콜리신을 생산하는 건 집단 뭐였어? C였지. 그러면 기억에 콜리신 생산이 들어가려면 집단 C는 어디에 있어야 되니? 콜리신을 생산하는 게 A에 들어가야겠지. 집단 C가 맞냐? 그러면 강자와 약자로 표시한다면 집단 C가 강자가 되고 집단 S가 약자가 되어야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화살표는 집단 S를 향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B에는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집단 R이 들어가야 하느냐를 판단하지 말고 일단 집어넣고 판단하세요. 집단 R이 들어가면 완성이 되나요? 네, 완성됐네요. 왜요? 집단 R이 들어갈 때 B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건 판단하지 마세요. 집단 R을 넣어놓고 니은과 디귿에 뭐가 들어가야 할 것이냐, 그걸 1번에서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40번 문제가 있네요. 위글의 대장균에 대한 실험 결과를 검토하여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 지문 안 읽었던 거 마저 읽어봐야겠죠? 읽어봅니다. 다른 연구팀은 생쥐들의 장내에 새 대장균 집단을 투여한 후 각 집단 간의 증식 경쟁을 살폈다. 그 결과 한 시점에는 생쥐 개체별로 어느 한 집단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세한 집단이 일정한 순서로 계속 바뀌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서로 병리된 여러 공간에서 세 집단이 동시에 우세 집단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사례는 생태계에서 절대 강자가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거론된다. 생물 간 경쟁을 설명하는 방식 중 승패가 명확한 양자 간의 관계에 비해 3자의 병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기가 핵심이네. 가위바위보의 관계는 생물 다양성의 설명에 보다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3자 간의 병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위바위보의 관계가 생물 다양성 설명에 아주 적합한 모델이다 라는 문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40번 문제 1번 보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대장균 세 집단을 동일한 비율로 섞어 배양한다면 콜리신을 생산하는 집단이 가장 먼저 우세하게 나타나는 집단이 되겠군. 자, 얘들아,
일단 이 세 집단을 같이 인접하게 배양을 하면요. 최초에 우세하게 증식하는 집단이 있어 없어? 있어. 그치? 그런데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본문에서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콜리신을 생산하는 집단이 가장 먼저 우세하게 나타난다라는 설명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집단이 우세한지는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1번이 정답이 되어야겠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비문학 지문 두 개를 맞춰봤고요. 여러분 수업편에 있는 그 문법은 의문의 변동이거든요. 의문의 변동 문제는 30문제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개씩만 풀어보세요. 3일 동안. 수업편 다음 시간에 다 불러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은 뭐 하냐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과제편을 좀 할 거예요. 과제편. 왜냐하면 과제편에 문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법 요소는 시간상 다 못할 것 같고요. 우리 단어하고 문장 두 개만 좀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단어, 문장 부분만 오늘 남은 시간에 다 해결을 하고요. 진도 나간 부분만 숙제를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봅시다. 엄청 졸렸나봐. 과제 준비하네. 도현아, 너만 살았다.
자, 과제편을 좀 볼까요? 컵밥. 자, 과제편을 펼쳐보시면, 자, 대입 원 보면 우물의 변동이 나오는데요. 우리 우물의 변동은 다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물은 넘어가요. 자, 뒤에 단어 있어요. 이 16페이지인가? 16조 단어로 넘어갑니다. 단어. 추억. 여기부터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뭐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다 봤던 내용들일 거예요. 저한테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우리 그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이제 다양한데 아마 우리 지금 우리 단어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학교에서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돌다리. 돌다리. 또. 성남이. 그래도 좀 하는 편이네. 그지? 다른 학교는 지금 막 거의 진도를 소단원 하나도 못 나가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 여러분들 그 돌아오는 금요일에 행사가 있죠? 학교에? 날씨가 지난주 월요일에 28도였대요. 화요일날 30도고 수요일날 31도였대요. 덥긴 더워지지? 근데 못 느꼈는데? 어? 그렇게 더운 거못 느꼈는데. 에어컨을 안 켜는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가 되면 더 더워지겠죠. 비수를도 없습니다. 엄청 뜨겁답니다. 여러분들 땡볕에 그 운동하고 땀 흘리고 힘들겠지? 쓰러져요. 한 명 쓰러져 병원에 가잖아 지금. 무릎 다쳐가지고. 운동이 그렇게 위험하다 얘들아. 금요일날 니네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금요일날 학교에서 뭐 해? 체육대회는 뭐 하는 날이야?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 맞고 앉아있는 날이야. 알겠지? 도현아 축구 좋아하냐? 하는 것도 좋아하냐? 보는 거 좋아하냐? 보는 거 이제부터 좋아해? 큰일 나! 너 그 위험한 운동하면 안 된다니까! 다쳐요. 설마 내가 금요일날 니네 체육대회 열심히 하고 피곤해갖고 선생님 오늘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저런 뭐 겁나서 뭐 그런 거 같아? 어? 안 돼. 어젠가? 종천고 체육대회였나요 어제? 어제 수학생 혼자 앉아있던데? 야, 나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남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다음 주 일요일날 참 일요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다음 주 일요일날 만나요. 왜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요.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토요일날요. 금요일날 쉬시고 토요일날 짠짠 하면 얼굴 오시면 돼요.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러면 안 돼. 자, 우리 단어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단어와 형태소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 단어라는 건 이렇게 설명을 하네.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혹은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나왔는데, 우리 보통 단어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띄어쓰기 얘기를 좀 하거든요. 모든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까? 모든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대요. 자, 그럼 예문 하늘이 맑다. 이거 띄어쓰기 몇 번 합니까? 2번 하겠죠. 하늘이 띄우고 맑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럼 단어를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아니야. 우리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뭐예요? 조사죠. 조사는 낱말과 붙여 쓰죠. 하지만 단어의 개수로 인정을 합니다. 단어로 인정을 하는 게 조사야. 때 하늘 이가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총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자, 형태소로 갑니다. 자,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래요.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자, 그러면 뜻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네. 그래서 형태소는 이렇게 나눠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에 따라서 나눠 놓습니다.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누고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없으면 형식. 왜 아무 말도 안 해, 얘들아? 여기 의존 형태소잖아. 여기 형식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이때 자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하늘이 맞다. 형태소 분류하면 얘들아 형태소라고 뭐라고 했어? 의미의 최소단이라고 했지. 의미의 최소단이야? 하늘 의미의 최소단이야. 그치? 이렇게 끊어야 돼. 하나의 형태소고 맞다 또 이렇게 끊어줘야겠지. 그치? 자, 혼자 쓸 수 있는 단어, 자립성이 있는 거 뭐밖에 없어? 하늘밖에 없네요. 그쵸? 자립성의 유무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실질적인 의미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뜻이 있니? 하늘 있네요. 그쵸? 이는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형식적으로 이 앞말에 붙어있는 조사니까. 자, 맞다. 얘는 어떨까 얘들아? 이 맞다는 용언이잖아. 우리 품사에서 용언, 동사, 형용사는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어간이라고 부르죠. 어간 부분은 모두 실질 형태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어미는 형식 형태소. 됐어요? 무슨 말이지? 맑다에 맑아 이렇게 가. 맑았었다. 이걸 형태소 분류 어떻게 할 건데? 형태소 분류 어떻게 할 거예요? 간 부분만 실질 형태소, 나머지는 다 형식 형태소. 무조건. 됐지? 자, 그러면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에 대한 설명까지 됐어. 이게 동그라미 2번의 형태소 분류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됐지요? 자, 옆 페이지를 보시면 형태소 분석의 실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2번이에요. 형태소 분석의 실제. 어떤 문장이 있느냐면 동생은 어제 그 이야기책을 읽었다. 얘를 형태소로 분류를 하면 두 줄 아래죠. 형태소 분류를 하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때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눠보는 부분이 쭉 있는데요. 자립 형태소는 동생 어제 이야기 책 끝. 나머지는 의존 형태소가 되겠고요. 실질 형태소는요. 모든 자립 형태소가 다 실질 형태소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용언의 간까지. 그러면 실질 형태소야. 됐어? 자, 실질 형태소 정리하실게요. 자, 실질 형태소는 어떻게 찾는다? 모든 자립 형태소에 간 부분만 추가해주면 실질 형태소가 되겠다. 간단하죠? 됐나요? 자, 다만 아래쪽에 참고가 나와 있습니다. 용언 어간이 항상 실질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뭡니까? 접두사가 포함되어 있는 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접두사를 제외한 어간만, 어간 부분 중에서도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만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죠. 2번. 예를 참고하여 제시된 단어들의 형태소를 분석해보자. 예, 먹히다가 있습니다. 자, 기본형은 뭐예요? 먹히다의 기본형은 다가 되어 있죠? 이 먹다가 휘다가 되어 있는데 이 휘가 하나 붙으면서 의미가 달라졌죠. 맞습니까? 먹히다. 피동의 형태로 바뀐 거죠. 피동접사라고 부릅니다. 이 휘를 피동접사. 이 접사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어쨌든 형태소 분류는 우리는 기본형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어간 부분을 제한 나머지 전부 형식 형태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이거 뭐야? 내가 할 거야. 형태소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 막 하나랑 다 하나 이렇게 되겠네. 자, 건북다는 어떻게 될까? 건북다. 민서야. 건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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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첫 번째? 건북다? 이거 형태소 분류 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네요. 그죠? 네. 그쵸? 자, 그럼 앞에 이거 얘 두 개 형태소 분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답이 그래요? 할 수 있죠? 네. 그쵸? 건북다는 이렇게 형태소 분류하시면 됩니다. 다현아, 물고기. 물고기? 물 플러스 고기. 당연하죠. 유도야, 새빨 같다. 새, 빨, 같다를 붙였어, 떼었어? 붙였어. 무슨 색? 빨간색. 무슨 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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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뭔 뜻이야? 뭔 뜻이냐고? 빨이 뭐냐고? 빨갛다에 빨만 떼나? 그럼 그 빨간색 빨이 보입니까? 떠오르나요? 어떤 단어 하나를 갖다 놨어? 파. 색깔 떠올라? 나 식물이 떠오르는데? 그치? 파란색이 떠오르는 사람 없잖아. 다 식물 생각하지 않습니까? 파 하나 써보면? 그쵸? 저걸 파란색이 떠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파랗다에 파랗까지 써야지 파란색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쵸? 파란색 할 때 그 색깔을 떠오르게 하려면 얘네들 쪼개면 돼요. 안 돼요. 의미를 가지게 되면 최소의 단위는 이 두 글자가 같이 있는 것까지인 거지. 그러면 빨갛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까지가 어간인 거야. 그죠? 어간과 어미 이렇게 나눴죠. 형태소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앞에 더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새가 붙었어요. 새는 붙여야 됩니까? 떼도 됩니까? 떼도 돼요.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어떻게 빨간 거야? 새빨간 거래. 엄청 빨간 거래. 접사야, 접사. 이렇게 해가야겠지. 됐죠? 절었으니까 한 번 더 해. 나무꾼. 나무 플러스 꾼 돼야겠지. 자, 3번. 제시된 단어를 자립 형태소와 의조 형태소로 분류해보자. 자, 분류해 보시고요. 4번. 제시된 단어를 실질 형식 형태소로 분류해보자. 1번. 덧버선이 있네. 도현아. 이거 형태소 분류는요. 덧 플러스 버선이지요. 이때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건 덧일까요? 버선일까요? 버선. 그럼 형식 형태소에 뭐 들어가야 돼요? 덧 들어가야 됩니다. 얘들아, 실질 형태소는 그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덧은 의미가 없는 거냐?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에 붙어서 그 실질 형태소의 의미를 더하거나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요걸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거야. 그죠? 버선은 버선인데 어떤 버선이래? 그 위에 하나 더 싣는 버선이래. 덧버선. 오케이? 야, 이런 접두사의 역할이 또 있었고. 예원이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어? 다음 거 하려고? 다음 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게요. 자, 굵기. 기본은 굵다가 되겠죠? 뜻이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굵 부분이 되겠죠? 없는 부분 형식 형태서로 넣으면 되겠네. 기 맞습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민서야. 이거 한 글자인데. 그치? 네. 어떡할래? 실지. 꿈? 다 여기다 갖다 넣을 거야? 기본형은 꿈이에요? 명사 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다 기본형이라고 한다면 실질 형태소 부분은 어디가 돼야 돼? 꾸가 되는 거지. 그러면 형식 형태소는 다. 미음이 돼야 됩니다. 꾸다에서 파생된 명사형으로 본다면 꾸 미음이 됩니다. 됐죠? 우리 이 미음을 뭐라 불러? 미음을 뭐라 불러? 미음을 미음이라 불러. 저기